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저희 부동산 관련되는 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성립 요건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자 우리 아파트라든지 토지를 거래했을 때 뭐 그 금액을 다 지급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등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의미가 나와 있지만 자 우리 등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등기가 도대체 어떤 그 지역 그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고 또 실제로 또 거기 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있어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뭐 안전한 거래를 보다 좀 안전한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국가기관에서 여러분들 우리 보면 등기소 있잖아요. 등기소에서 우리가 뭐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등기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자 등기부는 자 세 장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표제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갑구, 갑구 그다음에 을구해서 을구 이렇게 세 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표제부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등기를 여러분들 뭐 다 떼보셨을 거예요. 안 떼보신 분도 있으시면 등기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떼보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와 저 토지 저 땅 참 괜찮다 저거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등기부 떼보고 뭐 어느 정도 권리관계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자 뭐 수소문 해가지고 연락해서 그렇게 거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 자 표제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지번 뭐 주소 같은 거 막 현황 그게 무슨 뭐 받친시 뭐 이런 것들 쭉 뭐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들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표제부 같은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갑구하고 을구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갑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요걸 기재를 합니다. 그 뭐냐면 자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갑구 이게 을구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뭐 날짜랑 순서가 있고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존 등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 그냥 요렇게 할게요. 홍길동이 자 00년 1월 1일 날 자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홍길여 그 다음에 뭐 05년 1월 1일 돼 있고 그 다음은 뭐 홍길수 그 다음에 뭐 10년 뭐 7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뭐냐면 요거 우리가 등기부 딱 됐을 때 갑구를 딱 보면 자 어떻게 자 00년 1월 1일에 홍길동이 보존 등기 그러니까 처음 이 사람이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05년 1월 1일 날 누구한테 홍길려라는 사람한테 이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다음 10년 7월 1일 날 홍길수라는 사람한테 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럼 지금 만약에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의 소유자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홍길수라는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주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뭐 갑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갑구에는 여러분 아까 소유권에 관한 아까 우리 민사 재판 절차하기 전에 재판 절차에 앞서가지고 우리 뭘 갖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가압류도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가압류도 이게 어디에다 기재한다? 갑구에다 기재를 합니다. 이게 소유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압류가 누가 가압류를 신청했다라는 걸로 기재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을구라는 것은 소유권 이외에 뭐 관한 사항인데 주로 여러분들 뭐냐면 그 대출 받을 때 있잖아요. 은행에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어디에다가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보면 뭐 신한은행 해가지고 뭐 04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을구에서 신한은행에서 04년 1월 1일이다 그러면은 요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홍길동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요 채무자랑 다 나오긴 하지만 이때 누가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에 요 금액까지 나오거든요. 만약에 5천이라고 담보가 잡혀 있다. 그러면 홍길려라는 사람이 물론 제가 이름을 이러다 보니까 다 막 형제 자매가 막 이렇게 보이는데 다 별개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 05년 1월 1일 날 홍길려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이 X 부동산, X 토지라고 할게요. X 토지를 살 때 등기부 당연히 봤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4년 1월 1일 날 5천만 원의 담보가 잡혀 있다라고 했으면 이 X 토지가 그 당시 가액이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2억 원을 다 주고 사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먼저 뭐라고 할까? 홍길동 당신 이거 5천만 원 변제해가지고 등기 깨끗하게 해줘라고 먼저 청구를 할까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떠안을 테니까 그 부동산 그 거래 가액에서 뭐다? 5천만 원은 빼도 이렇게 거래를 할까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뭐
그 외에 무슨 뭐 국민은행에서 또 역시 뭐 1억 원을 갖다가 11년 뭐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담보가 총 얼마? 1억 5천이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계속 이렇게 또 안고 해가지고. 자, 그런 거 보면, 자, 제가 만약에 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지금 담보가 1억 5천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살 때 1억 5천의 담보 부담을 안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사더라도 어때요? 이 담보를 안고 사면 현금은 솔직히 뭐 얼마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담보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특히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할 때 특히 문제가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서민들이 가진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보면 돼요. 보증금 같은 걸 계약을 하는데, 자, 만약에 텍스토지 이 X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이게 X 건물인데 제가 만약에 자 이게 지금 시가 2억 원이에요. 그럼 2억 원인데 지금 담보가 지금 1억 5천이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홍길수라는 사람한테 자, 이 사람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고 하니까 제가 이 건물을 뭐 보증금 1억, 월세 뭐 30, 아니면 보증금 전세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만약 제가 1억 원에 들어가면 지금 이게 2억 원인데 지금 담보가 1억 5천에 됐으면 1억 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나중에 이게 변제를 못 해가지고 이쪽에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팔더라도 보통 이 가액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낙찰이 안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 1억 원을 냈던 걸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등기부 같은 거 잘 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기부의 구성만 일단 한번 볼게요. 그 표제부 갖고 을구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알겠죠?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가압류는 을구에 비례된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는 물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건이 기재가 되지 채권은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대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임대차 보증금을 해가지고 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제가 막 그런 거 기재 못 돌립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기재가 되지 않는다. 그거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등기부에는 뭐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 저당, 전세.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길게 보면 무슨 전세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세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라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공장 같은 거를 막 진짜 장기간 여러분 임대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장기간에 매매를 할 때 전세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등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뭐 아파트 전세라든지 일반적인 전세 있잖아요. 원룸 전세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전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임대차고 우리가 말하는 전세권은 그 아까 말한 장기간의 매매 그 규모가 큰 경우. 왜냐하면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하면 전세권은 여기 등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해주고 등기를 해주면 이 소유자 입장에서 이 거래 행위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이만큼 전세권 만약에 여기 또 5천 이렇게 돼 있고 하면은 이 부동산 거래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임대차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집을 살 때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자, 집을 살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쉬워요. 쉽고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집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라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등기부 등본 열람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 각종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상태에 있는 요 홍길수, 요 뭐 주민등록 번호 다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실제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만나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뭐 금액 같은 거 이제 결정을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 뭘 줍니까? 계약금을 줍니다. 근데 자, 요거서 잠깐 논점이 하나 나오는 게 여러분 돈 같은 경우는 주로 한 3분 정도 나눠서 주잖아요.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야? 입주할 때 입주하거나 아니면 입주할 때 잔금을 지급하거든요. 근데 이거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계약금은 그 거래가액의 10% 정도 주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계약의 합에 따라 다른 거고 뭐 1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하더라도 뭐 계약금 30만 원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잔금은 보통 뭐 50불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업용이니까 그냥 지문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자 계약금을 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A하고 B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자 1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내가 입주한 다음에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1,000만 원 딱 주고 난 다음에 자 요 B라는 사람이 매수인이라서 A한테 1,000만 원을 줬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우리 중도금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발표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나냐면 자 이 근처에 바로 그 땅 옆에 지하철이 생긴다. 바로 지하철이 생긴다. 아니면 뭐 유명한 패션타운이 생긴다. 그럼 뭐예요?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판 사람 A 입장에서는 정말 배가 아프고 B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나? 자, 계약금까지 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 당사자 A든 B든 누구든지 뭐예요? 일방이 임의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1,000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면 시세 차익을 더 노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000만 원 받은 거에다 1,000만 원 더해가지고 즉 배액을 상환하면 되고. 근데 갑자기 근처에 뭐예요? 어떤 낙골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반대로 이제 B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계약금 1,000만 원 줬는 거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당사자가 임의로 하더라도 너 이름만 계약을 해놓고 왜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 단계를 지나가지고 중도금을 준 단계,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중도금을 준 단계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중도금까지 이제 5천까지 딱 줬는데 갑자기 이거는 돈을 1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3억 4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야 나 5천만 원 받은 거 다시 에다가 5천만 원 얹어서 더 줄게.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이거 원칙적으로 임의적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 논점이니까 잘 나와요. 그래서 계약금 단계에서는 일방이 당사자, 매도인이든 매수인은 상관없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판사람 입장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계약금의 2배, 그러니까 받은 돈 받아서 자기 돈 그만큼 넣어가지고 돌려줘야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그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중도금 받은 이유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통상 매매가의 10%인데 사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때는 판 사람이 계약금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취소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준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 받는 사람은 그 2배, 배액을 상환하면 되고, 근데 중도금 받은 위원회는 뭐야 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잔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할 때 그냥 잔금만 지급하면 바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하고 맞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서류를 이제 어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기 이전까지 완료해야지 소유권을 가진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좀 나오는 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받았더라도 등기 안 해버리면 소유권은 여전히 그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까 계약금, 중도금, 등기 요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이제 매매고 이제는 임대차를 봐야 되는데, 임대차가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저기 여러분들 저 191페이지 밑에 집을 빌릴 때의 절차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는데 똑같아요. 집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 집주인이 왔는지 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 계약금 요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잔금 그 절차를 거쳐도 되고, 근데 보통 임대차 같은 경우는 중도금, 잔금 절차는 잘 안 거치고 그냥 뭐예요? 계약금 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잔금 주고 이렇게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배액 산하하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을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논점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등기부에 등기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등기부는 여러분들 물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건이라는 건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한데, 물건은 자 누구에게나 계약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제 게 아니지만 만약 분필이 제 거라고 한다면, 자, 이 분필은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뭐다? 저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어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누구한테만 그 주장을 할 수 있냐면 계약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채권인데, 지금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갑이라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고, 자, 요 사람이 집을 임대를 놨어요. 그래서 갑이 을하고, 을 같은 경우는 임차인 됐어요.
자, 소유자하고 여기는 무슨 계약을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사자 간에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얼마 했냐면 2년 동안 자, 뭐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월 50만 원, 50만 원이라는 계약을 했다라고 할게요. 계약을 했으면 자,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임차인이 거의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뭐 X 건물을 X 집, X 뭐 주택을 X 주택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없을까요?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보통 우리 거래에서 충분히 볼 수 있잖아. 그때 여기서는 아무리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소유자가 어떤 처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라는 새로운 어떤 소유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즉 계약 기간 2년에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동안 살겠다. 그 임차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막 이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전을 했어요. 근데 신소유자 입장에서 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나 이번에 새로운 집주인인데 너 나가.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자, 소유권은 물건이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건다. 근데 임대차 계약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 얘는 계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 이거 2년 동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주고 계약했는데 계약서 들이밀더라도 이건 누구하고 계약한 겁니까? 갑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가라 그러면 을은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모르고 언제 또 이사 갈지 모르고 이사짐 풀기도 전에 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깨뜨리면은 우리 민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원칙은 인정을 하되 이러한 임차인 입장에서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의 그 기본 원리에다가 기본 틀에다가 뭐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 대항력이란 뭐냐면 종전의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다른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즉 대항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냐면 자, 대항력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하고 인도라는 것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다른 말로 점유라는 말을 씁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이 꼭 이사를 가서 그 우리 주민등록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있잖아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저기 그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나가더라도 뭘 취득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했던 내용대로 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가라는 걸 뿌리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대항력을 많이 못 갖췄다고 했을 때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보세요.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뭐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요? 갑한테 하소연해야 합니다. 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너 2년 동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에 나를 갖다 이렇게 살기로 해줘놓고 왜 네가 저기 매매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사 가게 만드느냐 하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갑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냥 일반적인 거고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요 X주택의 등기부를 딱 봤어요. 등기부를 딱 보니까 자, 이 X주택이라는 게 가액이 1억짜리 우리 없는 건물이라고 할게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자, 뭐 13년 1월 1일 날 신한은행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14년 1월 1일 날 다시 뭐 국민은행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할게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15년.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부등본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 온 게 15년 1월 1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15년 1월 1일 날 이사를 왔는데 근데 나중에 요 임대차는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16년 1월 1일 날 자, 진짜 뭐 이제 외환은행, 하나은행이라고 할게. 하나은행에서 나머지 한 2천 정도까지 하나은행도 되게 리스크를 안고 어쨌든 담보를 내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요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요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지금 만약에 이 소유자가 없다고 지금 계속 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볼게요. 그러면은 자 갑자기 자 16년 지금 오늘 뭐 1월 한 31일 자 이때 뭐냐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경매를 청구를 해버렸어요. 돈 갚아라 했는데 안 갚아가지고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청구해서 자기 돈 5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냐 경매에 다 참가해가지고 그 낙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X 주택이 뭐 요게 지금 매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막 쓰내고 해가지고 가장 뭐 최고가에 이제 낙찰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운 좋게 1억 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9천만 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9천에 낙찰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을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자 이때 을은 이게 경매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보다 먼저 뭐 했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 돈을 받다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은 뭐예요? 요 보증금 1천만 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보증금 1천만 원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뭐냐면 저당권들이에요. 저당권들은 다 물건이에요. 언제나 자 물건은 채권에 우선해요. 아무리 늦게 성립하더라도 채권에 우선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는 예상치도 못했던 뭐예요? 5천, 3천은 내가 예상했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1순위, 2순위 가지고 난 다음에 9천만 원에 9척이 아니고 9천이죠. 그러니까 9천만 원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5천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4천에서 국민은행이 3천, 그럼 1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자기는 1천만 원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1월 1일 16년 1월 1일 하나은행에서 2천만 원을 해요. 하나은행도 1천만 원은 손해를 보면서 그 1천만 원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물건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어때요? 임차인이 언제 얘가 담보를 설정할지 모르고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임대차 보호법에서 뭘 인정을 해주냐면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우선 변제권. 근데 우선 변제권은 요건이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요 두 개까지는 똑같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확장 일자까지 이렇게 받은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비록 여기 기재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요 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탐이 누가다? 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9천만 원 낙찰됐으면 5천, 3천 가져가고 그 나머지 1천만 원 돼선 을이 가져가고 나머지 2천 원, 하나은행 2천 원, 얘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 일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대학 다닐 때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자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주민등록 신청할 때 그 관할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면 그냥 도장 있잖아요. 몇월 며칠 날 전입신고했다는 그 도장이 있거든요. 그거 딱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받으면 이거 확정 일자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15년 1월 1일 딱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담보를 설정해 줄 때 여러분들 등기부 안 보겠어요? 충분히 보겠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그 집을 가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여기 왜 삽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요때 있고 뭐 확정일자가 이렇고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은행 측에서 담보를 절대 안 내줄 거예요. 이거 가액이 지금 1억인데 5천, 3천에다 보증금 1천만 원까지면 이거 다 만약에 경매까지 해버리면 우리는 못 받겠거니 하고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요 우선 변제권은 주민등록 인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이제는 채권이기만 요 설정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경매에서 배당금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증금을 갖다가 임차인에서는 안전하게 해소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요 두 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권. 말 그대로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모든 임대차에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각 시도별로 인정되는 그 가액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액이 낮은데 그게 정말 전 재산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특별히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최우선. 비록 이때 이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가액이 만 2천만 원이고 이 사람이 전 재산이고 이게 어떤 그 범위에다 포함이 되면 이 사람은 왜 제 1순위로 그냥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보장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 액수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매번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 이제 가액을 뭐 제시문에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최우선 변제권 요거는 뭐냐면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이건 대항력만. 대항력. 그럼 뭐예요? 주민등록과 인도. 요것만 갖추면 되고. 그리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쟁점이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제가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다가 했는 날짜가 만약에 15년 1월 1일이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그 다음날 이 길이라거나 이 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점 하나 또 잡는다면,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아까 임대차 계약을 2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파트, 이 갑이 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자, 을한테 그래요. 야, 우리는 2년짜리 안 해준다. 1년짜리만 계약을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집 살 집을 구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1년은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어떤 거주의 안정, 그걸 보호정해 중에서 뭐다? 최단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게 몇 년이다? 2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가 1년을 이렇게 계약했다 하더라도 1년을 계약할 때 절대적으로 임차인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면 돼요. 1년을 계약했으면 을이 만약에 1년 있다가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 간다 그러면 1년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자기가 원래는 1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령도 못 받고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뭘 주장할 수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가 1년만 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이 야 나도 그럼 2년 한번 주장해볼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하는 거는 자유로운데 자 임차인 쪽에서는 1년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돼요. 아시겠죠? 다만 갑 입장에서는 2년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다? 임차인의 어떤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2년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그것도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인데 원래는 이거 민법에서 임대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바뀌었다고 나가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경매해가지고 나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돈도 진짜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특별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실제 거래기에서는 여러분 이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학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아니면 어디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허락받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 사람의 그럼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허락은 받지 않고 다만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오늘부로 제가 이제 소유자니까 요 월세는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사람도 다 이제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계약된 대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대항력 갖췄으니까. 대부분 이제 대항력 다 갖추니까.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거래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자, 이게 1억짜리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이 1억짜리면 이 사람이 그러면 1억을 주고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 보증금을 보통은 제하고 9천만 원에 사고 그 다음에 대신 뭐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이 사람이 뭘 해버린다? 승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록 계약은 이 갑이랑 했지만 을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1천만 원은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병한테 돌려받는 게 요즘 거의 관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임대차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동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정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보통 있잖아요. 자, 우리 계약서는 처음에 한번 딱 썼는데 한 10년, 15년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경우는 뭐냐면 주인하고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계약 기간이 이제 15년 1월 1일에 자 이게 2년이라고 할게요. 2년이 됐으면 17년 1월 1일이면 그럼 이때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고 자기도 이런 월세를 계속 받고 싶다. 그러면은 계약 만료할 때 뭐예요? 최소한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최소한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상사자가 서로 말이 없으면 우리 법에서 뭐라 했다? 서로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갱신하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뭐는 정하지 않은 거? 이거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요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속 그 조건을 유지하는데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당사자가 나갈 때 어떻게 한다?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자 내가 그때 살고 있다가 이제 발령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 집에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요 하면 언제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예요? 임차인한테 나가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뭐예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3개월, 즉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데 기간이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에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관련된 전반 내용은 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요거 계산하는 문제도 좀 꽤 같이 나오고 뭐 대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볼게요. 페이지 191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뭘 통해서 확정일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까 확정일자까지 요한다 그랬잖아요. 요 순서 날짜 순서에 따라서 뭐 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소액 보전금 중 일정 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서울권, 수도권, 뭐 경기, 지방권 해가지고 그 얼마 이하의 보전금 중에 얼마까지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라는 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일정 금액은 항상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 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장받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대항력은 여러분들 주민등록과 인도 이거 만약에 시험에 최근 근 10년 동안 나왔다고 치면은 자, 이거 수능 기준으로 보면 이거 한 6번, 7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어렵게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자, 여기 나오네. 전입신고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차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 횟수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이 좀 애매한데, 그냥 여러분들, 자, 대항력.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주민등록하고 인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계약한 내용 기간 동안은 그 조건대로 그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주민등록 인도뿐만 아니라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그렇게 해두면 우리가 자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그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우선 순서대로 그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선 변제권이란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성립 순서에 따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립 순서에 따라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기 오른쪽에 193페이지 오른쪽 보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액 보전금, 최우선 변제권, 그다음 임대차 기간 차임과 보전금 정액 제한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 제일 마지막 게 저희가 설명하는데 그건 여러분 당연해요. 그러니까 보전금이라든지 계약 기간이 끝나든지 그랬을 때 월세 같은 거 올릴 때 어떻게 해라?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누구 보호하려고? 임차인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리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할 때는 뭐다? 우리가 정하는 그 기준의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해라.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등기부 등본 여러분 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있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자가 계속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등기부 등본 보면 되게 두꺼워요. 계속 바뀌고 막 담보만 설정했다가 지웠다가 담보 설정했다가 지웠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그냥 표제부를 통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소유, 소재, 지번, 뭐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멘트로 지은 단층주택 넓이가 85제곱미터라는 사실. 그다음에 처음 등기 신청한 날짜 1993년 3월 5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요게 이제 그냥 아까 말했던 표제부고 건물의 현황, 지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갑구 같은 경우는 자 다 소유권자예요.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처음 등기를 한 걸 우리가 보존이래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처음 취득, 즉 원시 취득한 걸 소유권 보존.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 이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갑구에서는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김갑동 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 한다면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 소유자인 누구? 김갑동 씨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음 을구에서는 자 김갑동 씨가 이갑동 씨에게 집을 담보로 얼마? 600만 원을 빌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김갑동 씨가 전세 계약을 맺을 예정이면 혹시라도 집에 경매 넘어갈 때 600만 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먼저 담보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빼간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봤죠. 이 등기부라는 것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예요. 부동산 등기부. 그럼 동산.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동산이거든요. 그 동산에 그러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부 없다.
그래서 자, 194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자,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별도의 서류에 기재해두고, 이건 바로 등기이네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기억, 동산의 권리가 한 게 기재 안 합니다. 그다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소유권 관련 사항은 을구가 아니라 어디예요? 갑구에 기재하고 이장부에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 발생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다 진술 중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권, 소유권의 변동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소유권 보존을 처음 했다가 2002년 3월 15일 누구한테? 흥부네요. 흥부 씨한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소유권의 변동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현재 소유권자는 홍길동이 아니라 누굽니까? 연흥부. 이 사람이겠죠. 그렇죠? 다음 D가 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여부는 여러분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갑구가 아니라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나 이 장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기억하고 리을.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한번 볼게요. 7번. 그 전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갑과 을은 단독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자,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 10% 계약금하고, 그 다음 중도금, 잔금 모두 치르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번. 기억.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우리 계약서 작성 상관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연 단계에서, 즉 계약금 지불 단계에서는 을이 누굽니까? 을은 돈을 받은 사람이죠. 뒤에 보니까 갑은 계약서 작성 당일에 을에게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였다 돼 있으니까 을은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돈에다가 또 그만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중도금, 잔금 단계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단계에서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라? 그렇지.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등기 필요한 서류 받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갑소유의 땡땡 주택에 보증금 1억 5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임대차 딱 1년 하기로 했네요. 자, 을은 2013년 5월 13일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아니죠. 1년 계약하더라도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2년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뭐 을이 지금 뭐 임차인이니까 이건 뭐 제한 없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을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우선 변제를 받다. 자, 우선 변제는 여러분들 뭐까지 해야 된다? 우선 변제는 주민등록 인도뿐만 아니라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만료 전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법정 갱신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휴, 큰일 났네. 자, 우리 범죄 요거까지만 할게요. 범죄 성립.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간 많고 여러분들 진짜 저도 그러면 막 사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해주고 싶은데 저도 여기 책에 웬만하면 빠진 것 좀 최대한 보충을 해주려고 저도 뭐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자, 여러분들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범죄 성립인데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나 범죄라고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뭐 길거리 가다가 침을 막 뱉고 막 소리치고 막 이렇다고 우리 범죄 저질러도 안 그러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아무거나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법에서 그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뭐 형벌을 부과하는 어떤 반사회적인 행위를 우리가 범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공권력으로 뭐 제재를 가하는 게 바로 형벌이다. 그럼 여러분 형벌은 왜 가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거 내가 벌을 주겠다. 그게 응보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화형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잘못했지만 우리 형벌을 주는 이유가 뭐다? 그게 네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정상인적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응보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같이 똑같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화행위라는 것은 뭐다?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형법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가 범죄고 형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럼 범죄와 형벌은 어디? 법정, 법으로 뭐 해라? 미리 정해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미리 안 정해놓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다가 저보고 막 째려보고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갑자기 법 만들어가지고 처벌하고, 아니면 법 없이 그냥 너 기분 나쁘게 해서 처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 형벌권의 어떤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제대로 명확한 법이 없으면 어때서 그 마을의 어떤 족장이라든지 그 마을의 어떤 지도자가 마음대로 처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 뭐 이런 것들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뭐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만든 거니까 형식적인 법률, 즉 뭐냐면 법률전을 만들어 놔야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에 나오는 게는 뭐냐면 재형법정주의의 구체적 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재형법정주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간섭형법 금지. 자, 우리 재형법정주의 범죄는 여러분들 그 법전 있잖아요. 거기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돼요. 아무리 얘가 나쁘고 정말 때려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규정에 법전에 그게 없다면 어때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섭형법,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간섭형법 금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소급 금지 원칙. 불소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질문하는 학생이 많던데,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 자, 길거리에서 자 침을 3번 뱉었습니다. 그것도 가래침을 뱉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가래침을 뱉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뭐냐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길거리에서 자 침도 아니고 그냥 침도 아니고 가래침을 뱉는 사람은 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A가 가래침을 뱉을 때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죄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비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때는 뭐예요? 이전에 과거에 했던 그걸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급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에 없었던 걸 나중에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소급형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들 뭐 분필을 부쉈다 뭐 이렇게 뭐 남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게 아니니까 분필을 부쉈는데 지금은 아무런 범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강의하다 분필 부순 사람 징역 1년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옛날 그것도 처벌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 있어가지고 자 소급형법은 금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급이라는 것은 행위할 때는 없다가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거. 그게 바로 소급형법이거든요. 그래서 소급형법 금지의 원칙 또는 형벌 형법 불소급 금지의 원칙,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확성의 원칙. 자, 명확성의 원칙. 자, 이거 봐요. 도덕상 유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럼 도덕상 유해한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덕상 유해한 행위라는 게 여러분들 뭐 길에 가가지고 뭐 불량식품 파는 것도 유해한 행위가 될 수 있겠고 그 유해한 게 도대체 뭐 진짜 유명한 브랜드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뭐 작은 회사 물건을 파는 것도 또 유해한 게 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처하겠다.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그것이 어떠한 범죄고 어떠한 형벌을 가할 건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적정성은 나중에 좀 보시고 그 다음 유추해석. 유추해석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게 없어요. 근데 비슷한 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거는 법관의 법창조 행위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을 딱 하려니까 얘를 처벌하려고 하니까 얘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슷한 걸 갖다가 끌어다가 이걸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법을? 법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입법부, 국민의 대표는 입법부가 만들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그런 사례 같은 것도 꽤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여러분 적정성을 제가 왜 마지막에 보냐면 적정성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내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기에 소급형법이 아니고 간섭형법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된다 해서 이건 현재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자 가실치상후 도주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있잖아요. 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을 치었어요. 치여가지고 내려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원래는 구호 조치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뺑소니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 뺑소니. 근데 옛날에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살인죄, 보통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살인죄하고 이 뺑소니 했는데 뺑소니 했다 이 사람이 죽은 거하고 도대체 어느 게 더 재질이 나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살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일 의도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법정에서 많이 논란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나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 죽였다. 왜냐하면 가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인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니까 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심지어 사형까지 도 당할 수 있고 무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무기징역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변호사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아, 얘는 가실 실수로 죽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뭐 우리 급소 부위를 갖다가 보고 뭐 흉기를 기울였다. 그럼 거의 뭐 살인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살인죄라는 것은 저 사람을 죽일 의도로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살인죄고 뺑소니라는 것은 저 사람을 죽일 의도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실수를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물론 했겠죠. 근데 도망가면서 아, 저 사람 죽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죽일 의도로 죽인 거랑 이 사람이 실수로 사고를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그게 나중에 죽은 경우랑 이러면 어느 게 더 재질이 나쁠 것 같아요? 당연히 고의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형이 봐요. 같은 사형 무기는 맞지만 이거는 최하 10년인데 이거는 시하 5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의 재질에 비해서 이게 형이 너무 무겁다. 즉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10년은 너무 무겁다. 이게 위헌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적정성이라는 것은 그 범죄와 형벌 같은 경우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여러분들 재형법정주의의 의미고 이게 이제 재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그 옛날에는 자 법률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법률?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현대적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199페이지 보면 재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거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으로 이해한다. 아시죠? 원래는 왼쪽에 보면 재형법정주의 의미 보면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 없다 이렇게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는 뭐다? 그 내용조차도 적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범죄 성립 요건까지만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재형법정주의 요거는 여러분들 사례 나와가지고 요거는 재형법정주의의 어떤 원리냐 어떤 내용이냐 그거 나오니까 그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 범죄 자 범죄 자 이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범죄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배웠을 거예요. 자 범죄는 크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립 요건에 있으니까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거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렸으니까 폭행죄, 구성 요건, 해당성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 좋은 행위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것은 그 불법적 판단, 불법적인 반가치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저한테 비난할 수 있는 거니까.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 자 형사법전에 뭐 형법이 됐든 특별 형법이 됐든 어쨌든 거기에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 행위가 해당되는가 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자 길에다가 자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다고 할게요.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으면 그것은 여러분 무슨 죄일까요? 물론 이제 그 과태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는 될 수 있지만 우리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모든 법전을 다 갖다 놔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어떻게 처한다, 어떤 벌을 찬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습니다. 그럼 아예 범죄조차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 성립 요건은 여러분들 범죄 성립 요건은 이 세 단계를 다 거치는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 책임이 있느냐 살펴보고 책임까지 있다. 그럼 범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 그 형법 일단 생각하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의 컴퓨터가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당연히 절도죄겠죠. 그리고 또 친구 집에 만약에 친구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갔다 그러면 그 주거 침입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헌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구성의 권장성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의 친구 집에 가서 그 훔치는 거 당연히 위법하고 그것을 위법성을 깨뜨릴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잖아요. 위법성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만 14세도 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행위도 아니니까 당연히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뭐다? 주거 침입죄랑 절도죄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하나하나씩 깨지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합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친구가 약속인데 2시간 늦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범죄일까요? 그런 거는 아예 뭐조차 없다? 구성 요건 해당사항 좋다. 친구랑 약속 늦었다고 이런 범죄로 규정한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전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구성 요건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당연히 폭행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 어떤 경우였냐면 그 친구가 자, 나를 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를 때렸다? 당연히 뭐 이제 폭력죄고, 만약에 제가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상해죄가 될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뭐 실명이 됐다든지 크게 다쳤다. 그럼 중상해죄가 될 겁니다. 어쨌든 폭행죄죠. 폭행죄 딱 됐으면.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뭘 했습니까?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친구를 안 때렸으면 그 친구 흉기에서 제가 위해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당방위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정당방위에서 여러분들 우리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 비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거 불법적인 가치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 그 상황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어떤 8살짜리 애가 새총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새총을 쏴서 어떻게 실명을 만들었다? 그럼 중상해죄. 그런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때리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뭐예요?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정당방위나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위법성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뭐다? 8세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얘는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계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위법성의 조각 사유하고 책임 조각 사유, 요것만 이제 가지고 우리 끝낼 텐데,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 자, 첫 번째 뭐냐면 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 뭐였죠? 자구행위. 그렇죠. 자구행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피해자의 승낙.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당행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자, 정당방위라는 것은 자, 이거예요.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어떤 현재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이건 뭐냐면 불법에 대한 침해예요. 불법에 대한 침해. 불법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어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우리가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방위 주장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할 때 나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당방위를 행사했어 라고 할 때 정당방위. 근데 정당방위는 그런 거고요. 긴급 피난이라는 것은 자, 불법뿐만 아니라 이건 적법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만약 길을 걷고 있는데 자, 도로가 정말 좁은 도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맞서 버스를 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옆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피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남의 집 문을 부쉈다. 이게 무슨 죄냐면 여러분 손괴죄거든요. 손괴죄인데 이때 만약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거는 뭐다? 위법성이 조각돼서 그 손괴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구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식당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밥을 10만 원씩 먹고 갔어요. 10만 원씩 먹고 갔는데 돈을 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잡았어요. 잡는 과정에서 뭐 약간 뭐 손도 긁히고 좀 다치거나 했다. 그럴 경우에 자구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어떤 국가기관에 원칙적으로 그 협력을 구하고 국가기관이 그것을 담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한 것을 그대로 하다가는 뭐예요? 놓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청구권을 실현하기가 곤란하거나 현재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이때 자력이 스스로 뭐예요? 자신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 그게 바로 자구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는 뭐 폭력죄나 폭행죄나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구행위고,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수술하는데 개복 수술, 배를 잘랐어요. 배를 자르면 뭐예요? 상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상해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는 구성요건 해당성에 하지 않는다라고 논리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원래는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치료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승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권투 선수들 UFC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막 골절되기도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뭐 폭행죄니 상해죄를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서로 게임하기 전에 뭐예요? 그에 대해서 서로 용인, 승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이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법령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법령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교도관 내리 보면, 자, 우리 재수자들 어때요? 데려다가 우리 감금하잖아요. 그럼 그거 감금죄예요. 그렇지만 왜 그 사람한테 감금죄라고 안 그럽니까? 우리 법에서, 행영법에서 뭐예요? 교도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금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체벌해요. 학교 쌤이 학생들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폭행죄라고 안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그 일정한 교육의 목적하에서 일정한 그 상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때요? 그런 체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변호사들이 막 법정에서 막 자기의 어떤 소송 의뢰인을 막 이기기 죽이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뭐 명예훼손적인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발설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뭐예요? 자신의 업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뭐 형법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게, 우리 그 고해 성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부님 제가 어제 누구누구를 죽였습니다. 막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범인을 알면 범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성직자의 업무에 기한 거라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상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다 돼요. 막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자, 이번에 설 다가오는데, 설날에 우리 친척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야, 하투놀이 고스톱 친단 말이에요. 고스톱 치는 건 뭐다? 도박죄예요. 그렇지만 그게 도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어느 정도 뭐 100, 뭐 그냥 가족들이 친목을 위해서는, 그러면 뭐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다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자, 정당방위, 아무리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 우리 집에, 우리 밭에 누가 수박을 훔쳐 먹으러 수박서리 하러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엽총을 가져와 쏴주겠어요. 그러면 그거 정당방위 될까 안 될까? 분명히 불법적인 침해 맞잖아요. 근데 다 뭘 요구한다? 상당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당성을 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인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자, 예전에 어떤 그 50대 절도범이, 자,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절도범을 구타를 했어요. 막 절도범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자, 집에 자고 있는데 50대 절도범이 집안에서 뭘 뒤지고 있으니까 그 발견하고 막 구타를 했어요. 구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내사 상태에 이르게 되고 사망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예요? 나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결정해 보니까 그거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성을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밭에 수박서리 하는 친구한테 엽총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되고, 다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가지고 형은 낮춰줄 수 있겠지만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잉방위, 뭐 과잉피난, 뭐 이렇게 과잉자구행위 뭐 그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상당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긴급피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차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냥 옆길로 이렇게 넓은 길인데 옆에 넘어가면 될 건데 괜히 옆집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럴 경우는 긴급피난이 상당성을 초과해가지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 같은 얘는 불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적법 또는 불법도 가능한데 적법에 대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하기가 더 쉬울까요? 긴급피난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심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좀 더 과잉을 하더라도 상당성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완화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이게,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즉 뭐냐면 A가 자, 흉기를 들고 쫓아오니까, 자, 제가 만약에 A가 흉기를 들고 쫓아왔을 때 제가 A를 갖다가 반격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제압을 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이렇게 흉기를 드니까 제가 도망가다가 B를 갖다가 넘어뜨렸어요. 얘가 그래서 상해를 입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긴급피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불법 침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정당방위라 그러고,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긴급피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이렇게 보시면 위법성이 다 조각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피해자 승낙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자, A라는 친구 집에 B가 가서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했는데 A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한테, 그래, 너 내 노트북이 탐났구나. 그래, 나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절도죄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할까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그 범죄 행위 시에 그 이전이나 범죄 행위 시에 피해자 승낙이 있어야지 사후 승낙은 나중에 감경 사유는 범죄의 감경 사유는 될지 형의 감경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수에 이르고 난 다음에 기수 이후에 승낙은 효과가 없다.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도 재벌서 성립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했다는 것은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책임.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 조각도 있고 책임 그 강경인데 책임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비난할 수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신병자예요. 자, 우리 실제로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 중증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도끼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죽였어요. 죽이면서 뭐라 했냐면 당신은 사탄이야 라고 죽였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 인정했나? 안 했습니다. 왜? 그 사람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게 정신병 심해가지고 이거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자, 아까 말했지만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 처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심신상실자 이게 여러분들 중증의 정신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냐면 강요된 행위예요. 강요된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인데 A가 B의 부모 아버지 B의 자녀를 갖다가 자 감금을 한 다음에 A한테 그래요. 너 회사에 가서 너네 회사 비밀 빼와. 안 그러면 너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경우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회사 비밀 빼는 건 범죄라는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비난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또는 자 이게 근데 여기 안 나와있네요. 자기 또는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제가 어떤 정리본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과 자, 신체의 어떤 위해를 방해할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강요된 행위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관계가 뭐냐면 자기한테 협박하거나 아니면 친족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한테 협박하는 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과 신체의 어떤 위해를 가한다 그럴 때고 재산의 위해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때 이 사람에겐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있잖아요. 납북 어부들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북한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 여기서 북한 체제 만세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 그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만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해야 되지만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가만히 그렇게 두면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구성요건에서 위반성은 되지만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각이란 말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책임이 강경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신병자라도 중증인 경우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자 중증 정도는 아니고 정신병자 약간 그럴 때는 자 미약 그럴 때는 어떻대요? 책임이 강경돼요. 그래서 처벌할 때 형을 좀 강경해 줍니다. 형을 강경해 주고 그다음 농화자라는 것은 발언기관하고 청각기관에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 형을 감경해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책임이 강경되면 형을 갖다가 감경한다. 즉 범죄는 성립해요. 그대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은 감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벌보완처분 이쪽은 제가 다음 시간 뒷수업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접수도 하셨고 했으니까 복습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좀 하시고 여러분들 저 뒷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처음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빠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법정 파트는 다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